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이재명 대표 기소 얘기부터 아무래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겼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오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의 혐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민간 업자들에게 흘려서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그리고 2013년 11월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또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같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 예상하셨나요? 이 검찰이요. 이제 물론 그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부가 이제 국회로 넘기는 건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길 때부터 사실은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하지 않고 제1야당 대표에게 그냥 체포동의안을 툭 던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예. 이 대표도 사실 이런 결과를 여러 차례 예측해 왔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다라는 입장 오늘도 되풀이했습니다. 예.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거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조금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답정 기소,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더 자극적인 얘기도 있었죠.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는데 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뭐 이 점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도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1야당 대표가 갖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책무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게끔 하는 것은 전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에도 뭐 누가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되면 이 검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영장 같은 것도 따지고 본다면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럼 발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또 문제 제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건 이 대표의 사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조금 그 제도에 대한
신뢰도 언급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참 더 좋겠다. 그러면 아마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그 무게 그리고 그 무게가 국가적 상당하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제1야당 대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입법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네. 예.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거취를 보일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5시부터 당무위가 열린다고 했는데 지금 5시 7분이니까 이제 예.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5시부터 이 대표 위례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할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렸던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 당무위를 열기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뿐 아니라 2사람 더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이 당헌 80조 유권 해석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고요. 그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겁니다. 아마 최근에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 80조 3항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에 인정이 될지 그 여부가 오늘 당무위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당무위 의장 이재명 대표인데 이날 이제 오후에 열리는 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무정지 권한을 지닌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고 또 당무위 의장도 이 대표인데 아무래도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저는 이제 지금 세 의원 얘기를 했는데 세 의원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난 억울하다. 난 정치 탄압이다. 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증거도 없이 이러는데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알 수 없고 당사자도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검찰 수사를 어떻게 알아요? 만약 검찰 수사 그 정도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의원 모두 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의원들 케이스는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저는 이미 조정식 사무총장이 수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땐 당연히 소위 말해서 해석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당직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죠. 단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전 이재명 대표가 당직에서 이게 정지가 되고 이러진 절대로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100%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전 거의 100%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무를 그럼 누가 하느냐 이 문제가 아마 조금 있으면 발생을 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상당하게 지금도 벌써 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자주 재판에 나가죠. 거기다가 기소됐으니까 이제 또 재판이 열릴 거죠.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법원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집단지도 체제가 아닙니다. 단일지도 체제인데 당대표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 당부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며 당무를 어떻게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당무회의에서 뭐가 어떻게 결정될까? 궁금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는 이 당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에는 누가 당무를 대행하고 이 문제가 친명 비명 간의 첨예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도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법원에 가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두고 여야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한 거겠지만 여야의 반응 엇갈리고 있고요. 먼저 당연하죠. 너무나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 먼저 살펴보면 일단 5시에 열리는 당무위 회의 이것도 방탄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며칠 전에 이 대표를 예방해서 이제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가기는 했는데 오늘은 이 기소 내용이 매우 심각한 내용이다.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이 대표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 그야말로 토착 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라면서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한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 이렇게 이 대표와 민주당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무위가 이 대표에 대한 셀프 구제를 결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답정 방탄, 당헌 조작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이 마지막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인데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긴급 최고위원회의 마친 뒤에 오늘 이 기소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 기소에 이르렀다.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오늘 답안지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흠집내고 피의자 낙인을 찍었지만 결국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 여기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국면 전환 정치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당연하고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민주당은 비호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김종민 의원의 발언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 대표가 당을 동원해서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당을 불신하고 다른 이야기들도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이 대표 지키기에 대한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반대의 목소리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다양성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일사불란함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참 저도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그런 아닐까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을 주장을 하면서 단일 대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친윤 일색이나 단일 대우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말은 뭐 다양성 뭐 그래야지 민주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뭐 제가 볼 때에는 본인들이 일단 지금 당장 본인의 힘으로 타개하기 힘들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친명들이 봐라 주류에 속하는 친명들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 굉장히 당황하지만 다른 방향의 모색을 할 겁니다. 정치는요. 일단 내 정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모두의 그 정치 생명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 단일 대우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정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게 당연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여야의 입장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하영재 의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하의원의 혐의를 살펴보면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해 10월에 하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의원이 보좌진의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또 회계 책임자의 PC 하드디스크 삭제하는 등의 조직적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앞서 국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국민의힘의 반응과 여론들을 종합해보면 체포동의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열쇠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과반 이상 출석이 과반 이상 찬성으로 지금 되는 건데 열쇠 아무래도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열쇠는 민주당인데 문제는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했을 때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음번 체포동의안 표결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이고요. 만일 부결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부터 민주당 때문에 부결됐다. 이건 방탄을 위한 특권 강화다. 혹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전문 정당이냐 막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래도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하의원 입장에서 분명히 억울한 점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에는. 하지만 그럴수록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억울한 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고서 이 사람 억울하네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장을. 저는 그걸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야만 국민의힘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과의 대비 효과를 극적으로 높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나중에 국민의힘에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중도 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하의원 본인이 사실은 좀 저걸 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좀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영재 의원이 좀 당당하게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영재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그 문자 메시지 전문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땡땡땡 의원님.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우선 송구하옵니다.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영재 드림. 와, 이게 갑자기 BGM이 깔리니까 열심히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좋죠. 이 문자 메시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냐면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총선 거의 내년 4월인데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나 절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이게 자칫 저거 하면 봐라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는 거 절대로 본인들은 좋지 않을 거라고 정치적 생각할 부담을 거고요. 안고 싶지 않아. 또 하겠죠.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공천을 받고 나갔을 때 민주당을 결국 이기는 건데 이 민주당하고 차별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아유 그래 억울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본인들한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좀 예. 부족한 문자 메시지였다라는 또 여기 내가 평가를. 보니까 네.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네. 본인이 억울하다는 건데 뭐 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예. 음. 그러니까 그럴수록 좀 나가야죠. 영장 실질. 아 오히려. 판사한테 가서 이거 부풀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빨리 본인의 그 억울함을 더 덜 수가 있는 거죠. 네,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는 예.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윤 대통령의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과 지금 노동시장 개편안에 대한 발언인데 먼저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면 일본 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신은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이 방일 때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상황에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이 곧 방안에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받는 발언이 담장에 비유한 발언인데요. 한일 양국 간의 반목을 담장에 비유하면서 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이걸 그냥 놔둬야 하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담장을 허물면 옆집에서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고 그러다 보면 담장이 없어져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담장과 물컵의 비유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웠고 그렇죠. 일본이 또 채울 것인가. 담장을 우리가 먼저 허물고 일본이 같이 허물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인데 일본이 같이 허물까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이 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독도 얘기를 일본 언론이 꺼낸 것도 네.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 선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독도 얘기 자꾸 끄집어내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분쟁 지역으로 인식이 돼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주권이 왔다 다 있는 거고 우리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같이 니들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쨌든 4월 지방선거 일본의 지방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일본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교에 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나라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좀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우리 정부 모두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항의까지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는 그건 예의상에 좀 어긋나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밖에 윤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지금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욕먹을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정책은 일종의 상품이고 그러니까 심플해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해야 된다.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시각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노동시간 개편안이라는 하나의 정책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너무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어떻게 당연하죠. 생각하세요? 아니 오락가락한다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신뢰라는 거는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동력이라는 것은 추진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동력에.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 말 따로 대통령실 말 따로 정부 말 따로 전부 따로따로 하면은 물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그 전에 딴 부서 얘기는 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 뭐 상품이다 이런 거 다 좋은데 뭐 상품 맞죠. 근데 상품을 사람들이 왜 사요? 아니 믿고 뭐 이러니까 무슨 광고 문구 같은데 광고 믿고 쓸 아닙니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뢰가 떨어지면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여론에 대한 이러한 것들, 여론에 대한 설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시스템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반복되면 신뢰 더 떨어집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